그래서 1.83% 내린 2192.07을 마감을 했는데요. 5거래일 만에 22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거라고 하고요. 코스닥도 지금 폭락했습니다. 4.15% 떨어졌고요. 669.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을 보면요.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22.8원 올라서 1435.2원에 마감을 한 수준입니다. 네. 1435원은 뭐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22원이 올랐다는 게 네, 더 맞습니다. 불안한데 왜 그런 거죠? 기관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 사정을 살펴보면 내일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0.5%포인트 빅스텝을 또 한 번 단행할 거라는 시장 전망이 우세하면서 조금 우리나라 시장 불안감이 커진 것 같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좀 악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좀 쉬어가는 동안 다우가 0.32% 내렸고 나스닥이 1.04% 하락해서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9월 실업률이 또 나왔는데 3.5%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 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 중앙은행이 더 강력하게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불안이 더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다 지금 영국이 금융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또 전쟁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좀 변수로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이 개선됐지만 결국 이거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연준이 더 강하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우려를 하는 것으로 이제 바꿔 해석한 거고. 네. 한국은행 0.5%포인트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0.25%포인트가 우세했었는데 지금 연준의 공격적인 연달은 그런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우리도 이제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이런 인상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증권 또 오늘 코스닥 이제 4%나 빠졌는데 내일 신라젠 코스닥에 또 이제 큰 바이오주였는데 상패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내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신라제 상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 소액주주만 17만 명에 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17만 개의 운명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거래소 앞에서 이제 종일 거의 이제 늘상 거의 시위를 하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있어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개개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이제 신라제 기업의 저기하고 판단과 무관하게. 근데 히스토리 뭐 많이들 알고 있지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신라제는 그 문은상 전 대표와 그 전직 경영진들이 횡령이랑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후에 또 이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고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2020년 11월 30일 1년간의 경영 개선 시간을 부여를 했고요. 네. 이후 이 개선 시간이 끝나고 올해 1월에 최종적으로 1심에서는 상장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격인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또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달 8일 신라젠이 이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결국 내용의 그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일단 거래소가 이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에 요구한 바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구개발 분야에 임상책임 임원을 채용을 하고요. 또 B&R&D 분야, 그러니까 연구개발 분야가 아닌 분야에 투명 경영, 또 기술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해서 영업 지속성을 확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래소의 요구대로 신라젠이 뭐 연구개발 인력도 늘렸고 기술위원회도 설치했고 또 스위스 제약기업과 항암제 후보 물질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했다. 그래서 영업 지속성도 확보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럼 양측은 어쨌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텐데 시장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그 신라젠이 새로운 파이프를 어쨌든 만들었고 또 소액주주가 17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피해 규모를 우려해서 일단은 거래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전망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재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네, 재개가 되면 이제 신라젠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2020년 5월 이후로 거의 2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신라젠의 주식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또
또 이 거래 그 개선 기간을 부여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대 2년까지도 부여를 할 수 있어서 내일 거래 재개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이 추가로 또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되면 반대로는 바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3심도 일단 남아있긴 3심 합니다. 남아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일본 여행이 재개되죠? 그렇죠. 재개됐죠? 네, 오늘부터죠. 네, 재개됐습니다.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됐고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일본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68개국 국가에 대해서 거의 코로나 이전처럼 무비자 여행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국자 수 제한도 없는 거죠, 그죠? 네, 입국자 수 제한도 없고요. 원래는 뭐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 여행만 이렇게 좀 허용을 했다면 지금은 개별 자유 여행도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CR 검사 해요? 그게 좀 굉장히 귀찮았던 네. 부분인데 네. 그 부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백신만 3번 맞았다 이 증명서만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아무런 검사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도 아무런 뭐 제출 서류 없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엔화가 그렇게 엔화가 싸서 네.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도 있었고 일본 정부도 솔직히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쉽고 좀 빠르게 여행을 그렇죠.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일본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일본 여행을 지금 한 2년 7개월 동안 못 갔잖아요. 네. 이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하나투어의 하루 평균 일본 여행 예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00% 정도나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투어는 2,400%나 뛰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폭발하는 수준이고 티몬도 이 주요 일본 도시의 항공권 예약 판매 매출이 전달 대비 71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엔화는 싼데 항공권은 비싸졌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는. 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그 항공편 자체가 이 수요만큼 따라가주지 못해서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예요? 지금 일본 노선 항공권 가격이 네. 코로나19 이전에 한 2~3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달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나리타, 인천에서 오사카 가는 항공권이 한 5~60만 원대 정도고요. 네. 또 김포에서 하네다 가는 게 70~80만 원 선입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네, 그죠?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예약이 폭주했으니까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엔화와 무관하게 비용은 높아질 것 같은데 언제쯤 좀 떨어질까? 이제 조금 일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항공편도 분들. 너무 줄어든 것 같은데 다시 늘릴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나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어떤 입국 조치 같은 입국할 때 필요한 모든 이런 단계들이 줄어든 만큼 항공편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긴 한데 그 속도가 이제 관건인 거죠. 네. 일단은 항공사에서는 조금씩 이제 항공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이 나리타랑 오사카 가는 거, 인천에서 나리타 오사카 가는 항공편을 기존 주 7회에서 14회로 증편했고요. LCC들도 이번 달부터 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 이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제주항공이 한 2019년 10월에는 1,000편 넘게 운행했다면 지금 절반 수준인 500편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도 2019년 여름에 한 5분의 1 수준으로 팍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에 맞게 뭐 항공사들이 좀 항공편을 막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각국의 그 입국 조치가 급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증편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항공권을 좀 비싸게 팔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좀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부담되지만 네. 항공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돈은 벌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말한 대로 또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결국 전문가들은 한 올해 연말 뭐 내년 초나 돼야 네.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지금 다른 일본 경제 상황은 어때요? 네. 네,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엔화 가치 지금 엔화가 너무 떨어진 네. 상황이니까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도 24년 만에 개입에 나섰을 정도거든요.
또 일본 8월 경상수지 발표된 것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흑자 규모가 37년 만에 최소를 찍었다고 합니다. 약 5,800억 원 정도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6%나 급감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통계 작성 시작한 1985년 기준, 그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 규모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좀 흑자 규모가 역대급으로 줄어든 게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된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적자 폭이 작년 동기보다 20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제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일본 무역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또 시장 관측으로는 일본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다 한국을 넣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죠. 우리도 약세고 수출 같은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고 비슷하지만 일본이 조금 더 급격하게 겪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여행이 재개됐고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짚어봤습니다. 전현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네, 오늘 주요 SBS 경제 뉴스 지금부터 보시고요. 조금 뒤에 박소연 부장 모셔서 저희가 러시아, 유럽, 중국, 미국, 영국 얘기까지 한번 쫙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로 공습해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곳곳에 미사일 공격으로 불구덩이가 생겼고 불길에 휩싸인 차량들이 출근길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키이우 외곽의 다리도 폭격을 맞아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 15분쯤 정부 청사 등이 자리한 세우첸코 지구를 포함해 키이우 도심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군이 84발의 미사일로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지금까지 최소 14명이 숨지고 97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 키이우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70여일 만입니다. Українці допомагаємо одне одному, віримо в себе, відновлюємо усе зруйноване. Зараз можуть бути тимчасові перебої з електрикою, але ніколи не буде перебоїв.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사흘 전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추가 테러엔 가혹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по плану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России нанесен масс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воздушного, морского и назем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삼성전자가 입주한 키이우의 건물도 인근에 떨어진 미사일의 충격에 건물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공격 이후 서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총회를 열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논의에 나섰고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규탄 성명을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불발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 유엔은 그러자 이번엔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경우 각 회원국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데 안보리와는 달리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거부권 없이 다수결로 규탄 결의안 채택이 가능합니다. 이번 결의안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력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Russia has been committing another crime against international law and its principles, committing it in an attempt to revive the world of the past. 러시아 역시 유엔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에 돌렸습니다.
And Ukraine was chosen by these countries for that purpose, was brought under their control, and today is a platform for the testing of NATO weaponry. And 한편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또 주요 7개국 G7 정상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긴급 화상회담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이번 미사일 공격에 대해 푸틴의 잔인함을 보여준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오늘 금융시장은 장 초반부터 출렁였습니다. 달러 강세가 재차 고개를 들면서 코스피는 한때 217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조기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개장한 금융시장이 시작부터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오전 9시 26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2177.53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170대까지 내려오는 건 지난달 30일 이후 5거래일 만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보다 15.6원 오른 1428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에 143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주가가 요동친 건 우선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 보고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 탄탄하다는 내용이 나오자 미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돈줄을 쥘 거라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영국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발 반도체, 자동차 이슈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고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흔히 말하는 대형주 중에 두 축,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큰 폭의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일 한국은행이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대 후반의 고물가와 미국과 벌어진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은 확실시되지만 0.5% 인상의 빅스텝이냐 0.25% 인상의 베이비 스텝이냐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국내 증시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시가총액이 올해 63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 주가는 지난해 말 37만 8,500원에서 지난 7일 16만 원으로 반토막 넘게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 주가도 11만 2,500원에서 5만 900원으로 54.8% 하락했습니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112조 2,420억 원에서 48조 9,130억 원으로 올해 들어 63조 3,290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 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모두 29,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매입 건수가 18,400여 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그 뒤를 5,800여 건, 19.6%의 미국인이 이었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결제 플랫폼인 네이버페이와 화면이 똑같고 주소까지 비슷한 사이트가 피싱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는데 수법이 워낙 감쪽 같아서 사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의 생일 선물로 태블릿 PC를 조금 저렴하게 사주려던 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학업 성적도 우수하게 나오고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로 아이패드 프로 필요하다 해서 검색을 했는데 중고 물품에서 맨 앞에 중고거래 카페에 네이버 본인 인증까지 받았다며 글을 올린 판매자.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자 네이버페이를 통해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로는 사고가 거의 나지 않거든요. 저는 네이버페이에서도 그러한 기능이 있는 줄로.
그 뒤 판매자는 네이버.페이로 시작하는 주소를 보냈는데 주소 밑에도 네이버 로고가 노출됩니다. 주소를 클릭하자 모양새부터 배너 광고까지 네이버페이 결제 화면과 거의 똑같은 화면이 나왔고 김 씨는 배송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모든 의심을 내려놓은 김 씨는 결국 사이트 하단에 적힌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앞에는 김 뒤에는 주식회사 네이버페이라고 나와서 저는 네이버페이에 그 소비자의 가상계좌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주소와 화면을 유사하게 만든 가짜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닷새 동안 여기에 속아 피해를 봤다는 사람만 70명이 넘고 피해액도 8천만 원이 넘습니다. 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기에 대해 적발 및 신고, 계좌 차단 등 적극 조치하고 있고요. 특히 사용자분들께서도 주의사항을 참고해서 정상적인 URL 주소인지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들의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지만 판매자가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물건을 팔고 있는 걸로 알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10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0%가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액은 117억 9,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가 줄었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 수는 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이 적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으로도 12.2%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327억 1,400만 달러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마일리지를 써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김모 씨. 그런데 사용한 마일리지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돼서 먼저 사용될 건 남아있고요. 더 남아있어야 될 마일리지에서 차감이 돼버렸어요. 마일리지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마일리지를 25만 포인트 썼는데 2012년 적립분에서 13만 4천 포인트가 차감됐고 먼저 쌓아서 다 소멸될 예정인 11년도와 10년도 분에서는 일부만 차감돼 있었습니다. 김 씨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효기간이 한참 남은 2013년 적립분에서 9만 4천 포인트가 깎였고 오히려 그전 연도에선 일부만 차감됐습니다. 항공사에 항의했더니 그럴 리 없다, 잘못한 거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취재진이 다시 묻자 회사는 고객센터와 다른 말을 합니다.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지게 된 이 세 연도에 쌓인 마일리지 중에서 월이 빠른 놈이 먼저 차감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2013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코로나 때문에 연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래된 순서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도에 1월을 묶어서 먼저 2월을 그 다음에 제하는 월별 차감으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아시아나에 쌓인 마일리지는 금액으로 9,200억 원. 이렇게 처리한 마일리지가 모두 몇 명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경우엔 예전 마일리지 자료를 갖고 있어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뒤죽박죽 차감을 모르고 넘어간 고객들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캡처를 해놓진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좀 많아서 가끔씩 좀 제가 참고하려고 해놨던 건데 이렇게 큰 오류가 있을 줄 몰랐네요. 아시아나는 이후 취재진에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쌓은 마일리지부터 차감하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있다고 알려왔지만 해당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생활형 숙박시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호텔처럼 빌려줄 수도 있다는 광고를 믿고 몇 억씩 웃돈을 내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17층 건물의 전용 면적 30에서 59제곱미터까지 300채 가깝게 분양됐는데 최고 9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를 앞두고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 아니면은 뭐 허위, 기망, 그래서 좀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광고가 분양할 때 그런 광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거의 명작해서 컨셔리 서비스도 있고. 분양 광고와 홍보 영상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언제든 되팔아도 되는 고급 주거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2년 전 분양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편법이 가능했지만 작년 10월에 무조건 숙박시설로만 등록하고 들어와 살 수는 없게 법이 강화된 겁니다. 자가도 가능하고 임차도 가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뭐 아주 난감하죠. 생숙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전면 막고 시행사 측은 법이 바뀐 건 분양 이유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거 용도로 계속 사용한다로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주택이다, 좋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분양을 했으면 당연히 허위 과장에 의한 광고 분양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전국에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6만 호가 넘습니다. 숙박시설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지역이 적잖은 상황이라 이런 분쟁은 곳곳에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국내 면세점들이 중국 보따리 상인 등에게 3조 9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관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면세점 운영사들이 지출한 송객 수수료는 3조 8,74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년 수준인 1조 3천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송객 수수료는 통상 면세점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업계는 면세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고 재고가 늘어나자 중국 보따리상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따리상들은 면세점 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 말부터 4주간 어린이용품과 전기 생활용품 등 16개 수입 품목을 검사한 결과 74건, 수량으로는 15만 1000여 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폐기, 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용품이 14만 7000여 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초기, 안전모 등의 순이었습니다. LG복지재단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이천의 병원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투석 환자를 돌보다 숨진 고 현은경 간호사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간호사는 유독가스에도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에 따른 어머니는 평소에도 환자들과 가까이 지내셨고 간호학과 진학을 제게 권유할 만큼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크셨기에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송국입니다.